부자였죠. 그리고 저 들어간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묘값이. 묘값이 저희 좀 비싸게 들어가지고 묘값만 아마 300 후반, 300 한 700? 한 370. 거기 몇 명이 됐죠? 5명. 5명이서 매출 4천만 원 나오면은 4천 잡으면은 1,000만 원 경비 빼고 3천 남는 거네. 그렇죠. 3천 남으면 다섯이도 600씩 300만 원씩. 그래서 담배 한 주배야죠. 그동안.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출은 작은데 재배기간이 짧아서 재배기간이 그렇게 짧아갖고 그리고 묘는 그런 묘 할 것 같으면 여기도 키워도 될 것 같더라고. 아, 그 병해충 문제만 해결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묘 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육류장 해가지고 한 달 묘로 지금. 네, 어차피 저거 필요 없어요. 인터플레이팅 할 거는 전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길게 할 거 아니라 묘가 그렇게. 그리고 육묘장도 좋아해. 병호묘 하는 것보다 실생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부담이 없거든. 바이러스만 잡으면 되는데 전문묘는 신경 쓸 게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어서 육묘장에서도 실생묘 주고 나면은 되게 좋아해요. 내장산 쪽에 맡겼는데 네. 전문묘 하면 무조건 그 뭐지 온습도 제어하는 LED 방에서 2주 동안 네, 있어요. 그거 나와야 돼. 거기서 지금 거의 다 그게 있어요. 네. LED 전문 활착실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육묘장에서는 전부 다 LED 활착실이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제가. 그래도 이제 뭐 전문입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 사실은 문제라고 하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그 활착 부위가 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 맞출 때도 올해같이 장마 비가 좀 이상해지면 활착면도 문제가 저 전문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실생면은 되게 저기 뭐죠 좋아 이거죠 편해요. 네. 그런 문제 또 500원? 500원 좀 550 정도. 45. 그 기간도 짧아서 맞습니다. 지금 좀 기간 좀 큰 거시면 되는데 왜냐면요 지금 사주도 좀 조금 6주 해도 돼요 지금 이제 서늘하잖아요 6주 해도 물어보니까 근데 품종을 모나리로 선택했는데 네. 모나리가 좀 그 길게 자란다 해가지고. 지금 노나리보다 더 하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합니다. 네. 수확량으로 봐야지 노나리가 양이 적게 나와서 더하다가 숫기도 빠르고 일단 뭐 딱딱하고 색깔 예쁜 거는 좋은데 뭐 돈은 물론 좀 더 주긴 하는데 그 생산 양 떨어진 더하는 생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나는 조금 내가 하면은 나는 양떼기로 그냥 아시다시피 온실 상태가. 아니 괜찮아요 더하도 좋아요 나무가 세력도 좋아요 잘 잡혀게 아니 너무 많이 치일까봐. 네? 너무 많이 치일까. 리포트에 틀릴까봐 아 움직일 때 에이 그렇지 큰 토마토도 키웠는데 뭐. 큰 토마토보단 작아요.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스크린 갖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그 스크린은 외부 환경이 스크린 아래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에 영향을 아주 크게 준다는 거 이것들이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수십 번 들었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온실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건물이거든요. 35억짜리 건물이 제일 싸요. 건물 중에서 생각보세요. 기초를 축고를 7m씩 띄우고 그러니까 2층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안에 뭐 보일러도 다 넣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단가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간단히 축사 지으려고 해도 그거 줘야 되거든요. 사람 사는 집 지으려면은 뭐 500, 최소 300, 뭐 간단하게 조립비도 들고 그다음에 600.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온실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엄청 큰다. 뭐냐면은 식물이 1헥타 온실에서 하루에 5, 6월달, 7월달, 5, 6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큰 나무가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하루에 60톤에서 한 90톤의 물을 증발할 정도로 물을 60톤을 끓일 정도의 열량이 그 안에 들어왔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기 제어가 돼요? 여기도 제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밀폐시켜 놓고 창을 틀어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름에는 어때요? 에어컨 크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도 엄청 덥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저 창문 조그만 거 열었다고 어때요? 춥다고 하죠. 그러면 온실은 어떻겠어요? 더 크죠? 그래서
그래서 온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커튼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외부 환경을 우리가 적게 받아 줄여준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전략 중에서 했던 거에 뭐냐면은 커튼을 뭐라고 했어요? 늦게 열고 일찍 닫는다는 것보다 바로 온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안에 온도를 균일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커튼을 할 수 있다. 커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다공성 또는 스크린 갭에 기초한 환기 전략은 수직 또는 수평 온도 차이를 크게 유발하는 크게 보여진다. 왜냐면은 다공성 커튼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들어왔었어요. 옛날에 포항 포초온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서 제가 저희 선배님이 이제 그때 포초온실에 계셨던 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 얘기가 이 다공성 커튼에다가 위에다 비닐을 집어대요 겨울에. 다공성 커튼에 여기다 비닐을 물렸다고 하더라고 겨울날 때는. 왜냐면은 습이 이게 너무 열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균질해지겠죠. 이 다공성 커튼과 또 하나 갭을 만든 건 뭐예요? 내가 갭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갭만큼은 커튼의 간섭을 안 받고 바로 공기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편차가 유발되는 게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완전 밀폐 스크린 하차요. 우리가 선창이 스크린 아래의 온도차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단 밀폐 스크린은 환기와 스크린 아래 공기 이동이 감소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커튼을 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럼 편차는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공성의 경우 스크린 아래 환기량은 환기 위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스크린 다공성의 경우는 스크린 아래 환기량은 환기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천창 환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모든 스크린 값은 수직으로 차가운 공기가 떨어짐으로 가능한 오랫동안 스크린을 완전히 닫아놓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스크린 갭은 수직으로 떨어진 공기가 떨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스크린을 완전히 닫는 것이 좋다. 갭을 사용하는 건 내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환기율은 외부 공기와 스크린 위아래 공기 사이의 온도 또는 절대 습도에 따라 환기창을 조절하는 걸 제어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기율이라는 거는 온도차가 클수록 어때요? 더 공기가 잘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습도차가 클수록 더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건 이 차이에 따라 환기창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튼을 닫은 상태에 뭘로 조정하라? 천창으로 조정하라. 아까 전에 환절기 때 커튼을 닫아놓고 천창으로 뭐래요? 오전에 내부의 습도 온도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갭을 사용하지 말고 열지 말고 천창 열는 걸로 제어하라. 그래서 스크린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풍산창과 푸하창 모두 여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 뭐냐면은 커튼을 완전히 닫았을 때는 풍산창과 푸하창을 다 열어도 된다는 얘기들이요. 직접 공기 안 닿는 얘기들. 이것도 풍산창, 푸하창 다 여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언제 안 된다? 겨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15도, 영하 5도, 그 다음에 오전에도 12월 달 같은 경우 5도 이상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때 잘못 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대로 하고 환절기 때는 풍산창과 푸하창을 다 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온실에서 곰팡이병이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환절기 때 발생해요? 환절기 때 발생하죠. 왜요?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왜 겨울에는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맨날 커튼 계속 닫아놓고 있죠. 닫아놓고 있을 것 같아요? 안에 편차가 작죠. 그들요. 그리고 닫아놓고 있어도 뭐예요? 외부가 워낙 춥죠. 내부랑 편차가 크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 써 있죠. 온도또는 이제 이게 편차가 클수록 공기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온실 내와 외부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닫아놓고 있어도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온도 차이면 이제 스크린에 대할 때 다공성이 큰 스크린이나 탭이 있으면은 천창은 특히 바람이 불거나 인공광을 설치된 온실에서 수평 또는 수직 온도 차이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을 이제 구멍이 큰 것들은 편차가 크다니 너무 이건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흔히 말해서 위에 구멍이 많이 뜰수록 편차가 크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수직 편차가 커진다는 거, 수평 편차가 커진다는 거.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낮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움직일 때 닫힌 스크린을 만나면은 스크린을 따라 가장 높은 곳으로 수평까지 이동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온실의 동고 부분까지, 그러니까 스크린 역시 그 스크린을 따라 가장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값을 사용할 때는 따뜻한 공기는 갭을 통해 빠져나간다. 따뜻한 공기가 스크린 위에 있고
환기창을 열려 있거나 지붕이 차가울 때 내각되고 온도가 강화된 공기는 밀도를 증가시켜 공기 측면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게 콜드존이 생성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에어포켓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온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된 게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게 에어포켓이 뭐냐면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죠. 그럼 차가워지죠.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여기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수직 낙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죠. 근데 이 에어포켓은 여기 밀착되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밀착되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가끔 어떤 데 가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완전 밀착이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게 될 수 있으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찬 공기가 에어포켓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냉해가 발생해요. 에어포켓 열차는 이런. 근데 요 얘기를 바로 콜드존 요거 막기 위해서 바로 이게 콜드존, 이게 콜드존이거든요. 이게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에어포켓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순환이 발생하면은 이제 온실 내에서 온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뜨거운 공기도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가쪽으로 떨어지니 내가 에어포켓에 쓰던 뭐하든 간에 뭐예요? 가쪽은 바로 콜드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온도차 습도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온실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 것이가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3m, 8m, 길이 100m에서 우리가 보면은 100 곱하기 3 곱하기 8점 한 다음에 1.2 정도를 곱하면은 1.18이가 뭐냐면요. 보통 공기 1立方미터가 1.2kg 정도 하거든요. 곱해준 거. 그럼 우리가 2,832kg의 공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3m일 때. 만약에 높이가 7m면 얼마예요? 높이가 6m의 동고가 높이가 6m면 얼마예요? 곱하기 한 축구가 6m이고 동고까지 치면은 아마 7 나올 테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일반적인 요기 온실 같은 경우는 한 베이에 한 5톤, 6톤 정도의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공기 흐름은 그러니까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 공기 한번 순환하기 시작하면은 이 무거운 5톤, 6톤의 공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렵다. 한 번에 공기가 유동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고 이것은 멈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온도 차이의 영향이 매우 크다. 최대 8도씩 나갑시다. 온실에도 8도씨가 나요. 이게 16도가 있고 21도가 되면 여기요. 이거 5도 차죠. 근데 8도까지 날 수가 있는데 베이가 길어질수록 난방이나 인공조명 에너지가 투입될수록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고요. 또 이는 스크린게이트와 다공성 스크린에이드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스크린에 의해서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통풍 가격이 약 10cm 이상이면 수평 공격이 사라지고 이 시점에서 그럼 더 이상 에너지 분출을 줄이지 못한다. 뭐냐면은 이게 스크린을 막아도 일단 통풍 가격이 10cm 이상이면은 공기 흐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게 어떻게 돼요? 이 무거운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이고 편차가 작을수록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뜨거운 공기가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커튼 위에서 다시 찬 공기가 가쪽으로 이동하고 찬 공기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그 차가운 공기 아래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공기의 부담성을 제한하는 방법은 바로 수직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에어팩 C라는 건데요. 우리가 요거 제가 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사이에 있다. 요거 우리 저희 지도교수님 이걸 실제로 하고 계세요. 이거를 뭐냐면은 각 온실에 이 베이마다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씩. 보면은 요거를 비닐로 막아 이렇게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옆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순환이 이 안에서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온실의 온도 편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할 게 있어요. 저게 공기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 속도를 줄여드리기 때문에 내가 공기를 바깥으로 많이 빼고 싶을 때는 저게 방해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7월, 8월, 9월 달에 이제 올해같이 뜨거울 때
어때요? 내부 공기를 아무리 뭐 하더라도 덥다 하더라도 외부 공기가 더 시원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외부 공기를 빨리 안으로 집어넣고 싶죠. 그럼 공기 흐름을 저기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과연 이제 여름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양단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야 겨울엔 맞아. 오케이. 공기의 흐름을 그 한 개의 베이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 편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기 흐름이 아무래도 이게 보면은 뜨거운 공기 위로 빠지고 찬 공기 아래로 떨어지고 이 안에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는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걸어질 수 있는 요 얘기를 하는데 버티컬 스크린이라고 해서 요 버티컬 스크린 요 얘기를 하고 있죠. 버티컬 스크린 그렇게 그렇게 막 비싸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내가 제로비는 싼데 이거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여름에 좀 쉬잖아요. 네. 이 물건이 없을 때 이걸 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천공이 없는 비다운 스크린은 찬 공기 하향을 줄이고 캐노피 내부의 공기 이동 환기를 거의 0으로 줄인다. 그래서 온실 내부의 공기 이동을 일단 팬을 사용하고 기교환기, 그러니까 찬공이 없는 비다운 스크린은 이제 찬 공기 하향을 줄이고 이동을 0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이동을 위해 팬을 사용하고 기교환기 시스템은 종종 필요하다. 또 기교환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한 장을 스크린 사용할 때는 스크린이 높은 곳에 따뜻한 공기가 보이고 낮은 곳에 찬 공기가 정체되어 수평 온도 차이가 예전에 발생한다. 이는 수직 스크린을 설치하여 해결한다. 바로 이 수직 스크린을 설치하여 해당한다. 스크린을 이동하는 것들. 지금 싱글 에어타이트 스크린, 에어타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개비형 에어타이트가 습은 통과하는데 물은 통과하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것들. 그래서 에어타이트가 뭐냐? 우리가 이 보이는 대부분의 알루미늄 스크린과 대부분의 탄광 스크린들은 전부 다 에어타이트 스크린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온도 차이를 줄이는 방법도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온도 편차를 줄일 것인가? 일반적으로 수직 패널을 설치하면은 운영하는 것이 온실내 온도와 습도율 차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우리가 이제 복잡해서 수평팬 영향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수평팬이 이제 우리가 편차를 줄이려고 하긴 하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런 이유 말고도 아까 이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수평팬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이 강하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게 상쇄해버리고 차이가 예를 들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쇄고도 우리가 엄청 커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는 온실계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온실 지붕이나 스크린의 사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면이 원치 않는 공기 흐름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면이 클수록 기울어짐의 효과가 클수록 기울어짐이 클수록 뭐라고 했어요? 슬로프가 클수록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편차는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 박열 이동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한 높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계속 강화시킨다는 거고요. 가능한 구역의 크기는 약 4헥타 이하로 제한한다. 왜냐면은 4헥타 이하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배를 0.5로 해도 어때요? 100m일 때하고 200m일 때하고 높이가 커질수록 편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온도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4헥타를 제한을 하고 그 온실을 분리벽을 설치하여 구분한다. 알았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4헥타 만들 돈이 아무도 없어서. 4헥타 꾸밀 거죠. 앞으로 모르겠어요. 20년 후면은 우리도 이런 기업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직 개별 농장으로는 지금 한 2헥타 정도, 3헥타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봤고 이 기업형 농장은 아닌 상황이다. 그다음에 온실의 측면은 잘 단열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온실의 측벽은 광투과성이 중요해요, 단열성이 중요해요. 단열성이 훨씬 우수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옆 측면은 제가 PC 복잡판을 쓰라고 하면은 PC 복잡판은 광수화율이 7-80%고 시간 지나면은 60% 떨어지거든요. 근데 광수화율이 낮으니 광을 손해보지 않느냐? 천만에 뭐예요? 바로 중요한 건 바로 단열성이 훨씬 중요하다 거고요. 그리고 대개는 PC 복잡판을 쓰는 분들도 저희가 여유가 되면은 측면에 그 알루미늄 스크린을 꼭 두꺼운 설치하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편차가 발생하고요. 그다음 측면으로 뺏기는 복사율이 커요. 그래서 그것도 가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크린을 거의 겨울 내내 닫아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은 실제로는 PC 복층판으로 광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측면광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연하고요.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5도 남봉식과 부부적인 환경 요인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어느 측면 지역에서 온도가 낮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편차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조 난방이라든가 추가적인 스크린 설치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보온 설비들.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는 별도로 환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보조 난방 설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바람의 방향과 별도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옹실의 풍산과 풍을 구별하도록 각도의 환기를 설치한다. 그건 뭐냐면은 베이당 뭐라 하다? 몇 개 설치하라? 바로 2개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벨로용 온실인데 그 지붕이 2개죠. 한쪽에 하나씩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해 되게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온도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와이드스판으로 주고 양쪽으로 다 창을 하는데 풍상풍화 다 만들어 놓는 게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런 날씨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라 이 환기율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외부 에너지가 높을 때는 환기율로밖에 제어가 안 돼요. 어떤 방법에서도 안 돼요. 환기율을 제어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말씀드린 뭐 한다?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환기율하고 컨테이너 얘기하고 컨테이너도 환기율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뭐 높이는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 환기율하고 이제 컨테이너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환기창은 재밌는 게 한 번 달아놓으면은 뭐 그냥 옷을 부실 때까지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싸리 할 때 그 창을 돈 더 들이고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추가하려면 돈은 거의 꽃배기 들어가요. 추가 달라고 하면 다 부시고 다시 줘야 되고 고기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다시 돈 많이 들어가요. 할 때 차라리 다른 스펙을 좀 낮추고 그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다른 거는 교체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안 되거든요. 아예 안 되거든요. 아예 다 지붕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일단 환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풍상창고가 장을 다 달아야 되겠다. 한 개 배에 2개씩 달자. 그 다음에 온도차를 줄이는 게 또 하나가 환기창과 기계식 제수난과 공조 시스템의 영향에 유의해야 되는데 작은 장치가 많은 분산 시스템은 장거리 공기를 운반하는 대형 장치에는 중간 시스템보다 공기 온도를 더 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거는 하나 많은 얘기입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뭐 지금 중앙식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분산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하나 많은 얘기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스크린은 밀폐되지 않으므로 스크린 안에도 바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하나의 밀폐 스크린을 설치하여, 그러니까 하나의 밀폐, 우리 다 밀폐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밀폐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걸로 권장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커튼은 2장을 우리 다 달잖아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아요. 이게 틈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틈이 안 생기죠. 근데 실제로 어느 혁신배를 갔더니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어디가 하니까. 그러면 밀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외부의 영향은 밤에? 우리는 아직 지금 상관없는데 겨울에 어떡할 거냐. 이거는 뭐. 그래서 온실 업자분은 그쪽 얘기는 되게 진짜 겉으로 들어서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들었을 때 효과가 되게 그 귀에 쏙 와닿더라고. 뭐냐면은 왜 이렇게 달면 이렇게 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달면은 그늘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늘이 적게 생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밀폐가 안 돼. 우리는 밀폐를 하고 싶거든요. 밀폐를 하고 싶어 겨울에. 밀폐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희한하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냥 주점대로 지으면 될 거를 됐고. 그 다음에 스크린의 공간 구분하기에서 수직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아까 요거 말한 거거든요. 이거는 겨울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그럼 이게 8, 9월에 도움이 될까는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도움이 되겠다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8월, 9월 특히 옛날 8월은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요즘 8월, 9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이제 얘기할 때는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분명히 겨울에 온도 편차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름의 환기에는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습은 재밌어요. 제습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얘기도 돼요. 제습을 하면은 온실 온도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기계식 탈수 장치를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증기를 음축 장치로 해줬으며 수증기가 가진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 습도 조절을 위해 환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환기가 필요하다. 바로 폐쇄 온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생길지 모르겠어요. 수증기는 에너지가 높고 물은 에너지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음축을 할 때 물이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에너지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너지 회수 장치를 그러니까 뭐라죠? 음축될 때, 그러니까 물이 될 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아직 실험적인 단계로 더 있고 이게 실용적으로 못 되고 있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증기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물로 될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아까도 나오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습을 하는 거죠. 수증기가 물로 될 때 이제 제습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뭘로 제거해요? 차가운 면에 결로가 생긴 걸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죠. 그게 제습기죠. 그것도요. 에어컨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다음에 이것도 기계 스타트형식이고요. 공기를 제습하고 응축의 에너지 향수 방법. 뭐냐면은 그러니까 냉판에서 결로가 생기는데 바로 공기의 설정보다 낮은 온도의 판을 따라 온실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결로를 유도하게 되고 가장 제습적인 제습은 공기가 열 교환기 판 위에 얇은 칩으로 집중으로 혼합될 때 그러니까 냉판의 면적이 넓을 때 판의 온도가 이슬 점보다 훨씬 낮을 때 차가울수록 그럼 결로가 빠르게 제거된다. 그러니까 클수록 차가울수록 제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비쌀수록 에너지를 많이 투입할수록 제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 기계 제습이요. 온실의 습도가 높으면은 제습 속도가 증가하나 냉판 온도를 더 높게 사용해야 된다. 뭐냐면 습도가 높으면은 결로점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냉판 온도가 좀 높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열공에서 나오는 공기는 온실에 분분되기 전에 온실 온도를 재가열되었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열공기를 이용하고 온실에 그러니까 열공 교환기에 나오는 공기는 이제 차가워졌기 때문에 온실에 분분하기 전에 가열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실험할 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반밀평 온실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를 제습하고 응축의 에너지 해상 방법은 결로를 만들어내고 응축된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히팅 펌프를 이용해서 수집되어 공기를 온실 안으로 되돌리는 과정. 이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저기죠. 우리 에어컨에서 뭐죠? 공기열 히팅펌프 바깥에 있는 공기에서 열을 빼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난방이고 안에 있는 열을 뺏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그게 에어컨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히팅펌프라고 하죠. 히팅펌프가 뭐냐? 그냥 에어컨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히트펌프 하면은 꼭 뭐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모든 에어컨은 바로 히트펌프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의 흡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제습기 중에는 이제 화학적 제습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소금으로 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튬 소디움이라는 우리 그 있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거기다가 소디움이 붙으면은 아니다. 소디움 염소가 붙고 하여튼 그런 리튬이 들어간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물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한 공기를 통과시키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제 걸쭉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처럼 변한 다음에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진공 탱크에서 압을 감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휙 날아가겠죠. 그러면 수증기를 빼고 다시 그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사용하는데 이게 화학적 제습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 화학적 제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온실에 냉각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외부에 있는 건조한 공기를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식물체가 증산하면 습해지겠죠. 그럼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서 안을 건조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식물이 증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습도가 계속 높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안 떨어지죠. 그러면은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습한 물을 수증기를 밖으로 제거하고 다시 식물 증산을 할 수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겠잖아요. 이것들을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에어컨보다 에너지 비용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게 그 방식이. 예. 근데 비용은 건축 비용은 좀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화학적 제조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해서 요즘에는 아예 농사를 안 짓는 쪽으로. 네, 저도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얼마 전에 UAE 카타르 쪽에 이제 어느 대기업 직원분이 거기 가서 이제 좀 2달 다녔단 말이에요. 시장보다 그랬더니 제가 2018년도 들어갈 때는 그 반밀병 온실로 그 화학적 제조법에 의한 반밀병 온실 많이 지어졌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뭐 이제 그것도 나라 국가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하고 뭐 주로 뭐 짓느냐 농사 져요. 스페인 온실 그 지중해 연안의 온실들을 주로 져주고 있다. 그래서 한여름에 해당 못하고요. 9월 말에 정식해서 6월까지 수확하고 중간에 안 한대요. 그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카타르 채소값이 비쌀 것 같죠? 네. 안 비싸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다. 우리가 비싼 편이니까 별 차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카타르 UAE 사람들은 엄청 비싼 채소를 먹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보니까 뭐 일부는 네덜란드 수입해 오고 일부는 그 튀니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알제리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서 갖고 오고 자체 생산도 있고. 비싼 거는 국내산이 비쌀까요? 외국산이 비쌀까요? 네덜란드산이 비싸요. 네덜란드는 비싸고 그 다음에 거기 중국 걔네 거 그다음 싼 알제리나 튀니 것들이 이제 그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그게 사실은 안 그런데. 그다음 우리가 기계수학 제수법에 화학적 제수법에 설명하면은 공기를 제습하고 이제 해석 방법인데 소금물을 흡수하고 소금은 흡수성이 있어 물에 용해되고 소금물을 이용한 제습은 고염도의 염화칼슘이나 염화 리듬을 함유된 물을 패드에 뿌리고 이 공실 공기는 팬에 패드를 통과하고 소금물은 공기 중의 수분을 패드로 흡수하고 이것을 다시 교환기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응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공 탱크에서 제습을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들을 거친다. 그러니까 바로 화학적 제습법은 그러니까 제습이 하면 습도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왜냐면은 수증기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수증기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자멸 현역 배웠죠. 자멸을 갖다가 바꿔서 제거하면은 아무래도 현역으로 자멸은 언젠가 현역으로 바뀌거든요. 네. 제거하게 돼서 온실의 온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이 제습법은 지금 이제 이게 네덜란드 애들이 고안한 거고 요거 갖다가 실제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소금물이 흡수되고 다시 포화되어 이와 떨어져 다시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끓는 40도 낮춰 스테인리스 진공 탱크 증발시키고 열펌프를 사용하여 다시 조동시키고 다시 흡수하고 이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공 탱크에서 온도를 40도 6도 맞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로 가능해요. 그래서 진공 탱크만 만들어주면 밖에도 제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죠.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동하면은 마치 어떤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히트펌프, 그러니까 에어컨 써서 온실을 냉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뭐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것들. 걔네들도 에너지가 아까워요. 뭐 걔네들은 뭐 에너지가 뭐 펑펑 나오고 전기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기도 전기 모질란대요. 발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UAE 발전소 짓고 있잖아요. 원전 발전. 왜 저래요? 전기가 모질라니까. 남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 시스템의 특징은 버퍼텍을 활용하여 재생이 흡수함의 시간에 따라 분리하며 풍력 또는 태양을 같은 자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밖에 진공 탱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두 시스템보다 이제 모두 지하 저수지 정작 탱크와 결합한 설치면은 운전병도 없고 재생 용량 뭐예요? 최대 시간당 50g으로 돼 있죠.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우리가 한 낮에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 왜 50g 대응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돈의 문제. 얘들 따져봤더니 시간당 50g 정도까지는 경제성이 있는 것 같다. 근데 50g이 넘어가면 정제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볼게요. 그 50g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별거 아니냐면은 보여. 우리가 1헥타의 온실에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7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내가 차광에서 500을 만들어서 500W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500W 곱하기 1시간 3600이죠. 네. 그럼
그러면은 지금 계산해 볼게요. 얼마가? 500 곱하기 3600. 4개에다가 자, 4개에다가 5로 곱하면은 180줄. 180줄이에요? 네네. 180줄. 180줄이면은 네, 180줄. 180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보면 다시 2400을 180으로 나눠보세요. 180으로. 아, 180분의 2400, 180분의 180분의 2500을 나눠놓고 곱하기 1리터를 해봐요. 그러면 곱하기 몇이요? 180 나누기 2500 네네. 곱하기 1 아, 그러면은 0.072. 0.07 이거 그러면 0.07리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게 몇 밀리예요? 그럼 70ml. 70ml죠. 네네. 70ml. 그러면은 여기서 50ml죠. 50g이죠. 이게 뭐냐면은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70ml 증발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500W면 내가 온실됩니까? 이건 저기요. 저거 빼고요. 대류열 빼고 복사열만 갖다 대류열까지 들어가면 이거 더 올라갈 거예요. 대류열만 갖고 어때요? 복사열만 갖고 70ml죠. 그러면은 70ml를 제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20ml가 온실 안에 남겨도 계속 남게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가지는 첫 번째가 얘의 양을 줄이나. 400으로 줄이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네.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환기를 시켜서 제거를 하던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은.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 최대 50mg이나 50g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적은 양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이 아니고 실제 온실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500W 얘기했죠? 500W가 지금 뭐 1000W 같은 경우에 퍼텐을 저기 50% 치게 되면 내부가 40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저 50g이 나올 거예요, 저것들이. 근데 우리가 쳐놓으면 어때요? 엄청 습하죠. 계속 쌓이니까. 이거 제습 안 하니까. 근데 저게 계속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저 온실 개념이 반밀폐 온식으로 지금 젖었어요. 이 방식으로 하려고. 내가 이 냉각 시스템이 있는 온실들은 그 UA 카타르에서 사우디에서 반밀폐 온실들이에요. 빨리 환기가 돼요. 반밀폐 온실들이라 계속해서 환기보다는 이제 제습을 하죠. 환기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제습을 하는데. 그다음 아까 스페인 온실은 뭐예요? 어떤 뭘 해서 제습을 하죠? 걔들은 환기를 통해서요. 걔들 온실이 길이가 50m 가는 거, 폭이 30m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통해서 거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건축비도 싸고. 쟤는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계속 저기 영화 리듬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장기 자유환기가 결합돼야 내가 이거 맞출 수가 있다. 그거는 아까 광량하고 물 증산량은 어쩔 수 없이 똑같아요. 그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햇빛이 잎을 받은 만큼 잎에 복사열을 받은 만큼 증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증산이라는 건 우리가 태양 에너지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식물 온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산량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왜 난방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수평면의 균일성. 뭐예요? 바로 균일해야 된다. 전체가. 예. 그다음에 용량 요구에 맞는 짧은 반응. 그래서 반응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특정 작물 지역에 대한 개별 통제. 이것도 어렵다. 뭐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수평면의 균일성에 대한 일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변화에 대한 요구성은 우리가 난방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것과 뭐예요? 컴퓨터로 제어해요. 뭐냐면은 수평면의 균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뒤에 용량 요구에 대한 짧은 반응과 이거는 올라왔냐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온도가 지금 현재 외부 온도가 0도였는데 15도로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도씨가 안에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의 온도가 0도에서 영하 5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온실의 온도는 15도가 됐죠. 그러면은 0도에서 영하 5도로 떨어지는 시점이 한 번 떨어지지 않고 시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한다? 물의 온도를 미리 데펴서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살짝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래요? 용량 요구된 짧은 반응성은 뭐예요? 용량이 바깥에 커질 때 미리 물을 올려놓는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W의 전기를 집어넣고 있는데 제가 5,000kg, 100kg를 넣고 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150을 넣을 수도 있죠. 150kW를. 근데 이거는 전기에 대해서 무제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쉽지 않아요. 그건. 전기는 한번 용량을 선을 깔아놓으면은 껐다 온오프 방식으로 제어하는 거지 비례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수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저 반응성을 빠르게 위해서 뭐 한다? 외부 환경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미리 좁혀놓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대피기도 하지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또 물탱크가 이렇게 보면 추결탱크가 이 역할을 하는데 추결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높죠? 넓지 않고 높죠? 네. 그럼 뜨거운 물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위쪽에 있고 차가운 물은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빼가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이거 하다가 이거 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물을 빼가야 돼요? 바깥 온도가 나가면 위에 물을 빼가서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충분히 더 넣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아래 물을 빼서 가면 여기서 또 한번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추결 탱크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높아야 돼요. 작은 추결 탱크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추결 탱크를 이용해서 다 비용이 돼요. 비용. 다 비용. 네. 비용이 높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비용이 없으면은 반응성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요. 저 외부 온도에 따라서 내부 온도를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들도 컴퓨터가 성능이 좀 좋아야 돼요. 이들 영양값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수 시스템은 이제 온수 파이프에서 얘기를 하면은 2개 이상의 평면에 설치된 온수 파이프는 파이프가 수평으로 잘 부산되게 되고요. 넓게 잘 부산돼야 되고요. 가열하는 침몰 부위가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 이건 뭐냐면은 파이프를 베드가 있어요. 베드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식물체의 같은 높이 위치로 설치하는 게 좋고 최근에는 온실이 높아질수록 그냥 파이프 온도 높이 어떨까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유인 높이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파이프 높이 이만큼이었거든요. 닿았는데 지금 파이프 높이가 그러니까 난방 파이프 위치가 한 저 벽면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까지. 왜 그러느냐? 유인 높이가 높아졌죠. 그럼 뭐예요? 작물이 여기 있죠. 여기였죠. 식물부가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는 것,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그다음에 반응 시간을 최소화하려면은 파이프의 직경을 가능한 가장 작은 파이프로 제한한다. 반응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면적을 그러니까 작은 파이프를 여러 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물량을 들어가는데 파이프가 작은 게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밀집한 작물의 경우 난방 파이프 캐노피에 위치하고 그로우 파이프예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 작물 증상이 발생되는 걸 유의한다. 분말이 너무 많으면 추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생장점이 더 증가한다. 이건 뭐냐면은 밀집한 작물이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가 바로 밀집된 작물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캐노피에 그로우 파이프를 설치해서 이것들을 이제 온도를 이제 유지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추가 에너지가 발생해서 또 성장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까 수직팬을 왜 쓴다고 했어요? 바로 그로우 파이프 해상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팬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온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온수 파이프는요 생장점에서 차가운 지붕으로 열 방출이 되는 상황에서 작물의 저온장애나 결로로 식물 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 뭐냐면은 지붕이 차갑지요. 특히 환절기 지나고 겨울이 갈수록 지붕은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워진다는 개념은 공기 온도보다 공기 온도 대비요. 공기 온도 대비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붕의 온도. 그러니까 내가 지붕 공기 온도가 18도라고 해서 지붕의 온도가 18도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거 지붕의 온도는 8도도 될 수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붕은 딱딱하죠. 그러면 저 하늘을 향해서 뭘 한다? 복사 냉각 효과가 발생해서 지붕 온도가 차가워지고 지붕 온도가 차가워지면 어때요? 다시 지붕 온도를 보고 있는 식물체의 생장점에서 열을 뺏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지붕으로 열 발충이 발생하고 다시 작물이 지붕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면 복사열 반응이 발생하면 생장점에서 저온장애나 결로로 식물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공기가 15도인데 냉해를 받느냐? 그건 공기 온도가 15도라는 얘기지 생장점의 온도가 15도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장점은 바로
지붕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붕의 온도에 따라서 복사 냉각기에서 10도는 10도 이하로도 자주 떨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사이프 온도를 낮추고 스킬 제어를 해서는 수직 에너지가 좋다. 그래서 수직 온도를 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적절한 작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도씨에서 40도의 낮은 소를 사용해서는 저비용표열과 체형열 같은 지열 같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데 열에 대한 특히 이렇게 해서 낮은 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낮은 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관 개수가 늘어나야 돼요. 굉장히 배관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히트펌프와 함께 사용되는 적당한 수온은 그런 시스템의 COP를 증가시키는 COP라는 거는 저거예요. 저 뭐냐면 내가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더 많이 생되는 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COP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낮은 열을 사용하게 되면 COP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기열 히팅 펌프의 경우 수온을 뭐 50도가로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도 이상 올라가면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COP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COP 제한이 바로 저거예요. 왜냐면 COP라는 거는 히팅 펌프를 한번 더 돌릴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COP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낮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최소 60도 이상의 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급할 때는 이제 60도 이하로 공급할 때도 많은데 60도 이상이 돼야 뭐에 섞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조합은 우리가 여러 개의 개폐 식스크린, 그래서 뭐 밀폐 아니면 투명. 밀폐라는 거는 아까 호일 스크린, 완전히 공기 스팟이 통하지 않는 스크린 또는 알루미늄, 투명 스크린 사용하시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2장 내지 3장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유럽 애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걔네 한 장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2장, 4장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기가 있어요. 이거는 최적의 단열재가 없는 전통적 온실의 경우에 적당한 소를 사용하여 파이프 쪽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크리트 바닥 난방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바닥의 큰 열 질량은 열 주력 자체 조락에 조정하여 균일성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요, 육묘장에서. 어떤 육묘장? 우리나라 이런 육묘장 말고요, 저희 바닥에서 점적관 지중관수라는 그런 육묘장이세요. 그 육묘장에서는 묘가 좀 크게 키우는 육묘장들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없죠. 바닥에서 상당히 열교환 방향이 있으면 수온이 온실 온도보다 몇 도 높은 의미합니다. 쭉 하고 바닥은 느리게 반응하여 상당한 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란과 시선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2자 파이프 난방, 그러니까 바닥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파이프도 바닥에만 난방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도 난방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스프링과 사용하고 뭐 사클 잘 쓰라는 얘기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열반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스크린 사용하는 얘기가 있죠. 스크린 사용해야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적 방향에 따른 평균 온도를 갖고 얘기를 하죠. 평균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평균 온도라는 거는 한낮에 주간 평균 온도가 30도이고 야간 평균 온도가 만약에 20도면은 평균 온도가 25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밤에 낮에 27도고 밤에 23도가 돼도 평균 온도는 25도가 되죠. 주야간이 똑같이 12시간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편차와 상관없이 그냥 평균 온도를 갖고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은 저가 버전은 뭐 내장된 PET가 있는 모래층 뭐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개별 농장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적 온실이라든가 하는 데가 잘 못 봤어요 지금. 온풍 시스템에서 얘기하면 얘는 바닥 난방을 거의 안 하니까 살짝 얘기를 하고요. 온풍 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온풍 난방은 단점이 뭘까요? 제일 큰 단점이 바로 에너지를 별로 안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50m, 100m 온실을 양쪽에서 온풍기를 밀어요. 그러면은 내가 1m로 나갈 때는 35도였는데 저기 50m 가면은
공기 온도가 15도였어요. 걔도 15도예요. 끝에 가면. 그래서 거의 차이가 이렇게 빠르게 대각되는 거. 그래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죠. 그리고 식물의 배출 온도를 제한하는 내부로 우리가 필요한 열량을 생산하려면 많은 양의 공기를 분비해야 된다. 뭐냐면 이 공기는 식물체에 직접 닿잖아요. 파이프는 어때요? 60도가 돼도 파이프에 닿진 않죠. 파이프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뿐이죠. 그러면 공기는 60도 맞춰 어떻게 돼요? 식물이 다 죽겠죠. 그러면은 공기 온도는 우리가 올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30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온도 효율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설비를 많이 해야 된다. 가끔 하는 배기공구에 이 녹스가스라는 게 있어요. 녹스, 아질산가스가 배출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식물지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네. 공기 투부 활용인데요. 투부의 시점에 열광을 배치하여 과열된 공기를 공급. 일반적으로 이 열광 공기는 외부 공기와 온실 공기가 혼합된 일구 연결되다. 이 시스템은 제조 및 제소량에 사용된다. 이 공기 투부 활용은 언제 나왔냐면은 여기서 왔어요 우리가. 흔한 거야. 우리나라에 이거 없어요. 우리는 오픈기하고 개념이 달라요. 얘가 오픈 개념은 다른 게 여기요. 뭐예요? 히팅을 해서 열을 공급하고 믹싱을 하죠. 따뜻한 공기, 찬 공기를 믹싱해서 빌었는데 이게 공기 난방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공기 난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온풍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얘기를 할 때 첨단 온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믹싱을 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기 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이제 이 열광기는 이제 제수 및 제수하에도 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와 난방을 결합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 춥고 건조한 외부 공기와 이것도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풍기 말고 외부 공기를 섞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온풍기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외부 공기가 섞는 거는 춥고 건조한 외부의 공기 온도 상승시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판 온실 공기와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온풍기보다 저 안에 있는 거는 내부에서 하고 있죠. 그는 그 공기는 공기 내부에 있는 공기를 덮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효과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바로 밖에 있는 그 공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풍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6m, 1.6에서 50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80제곱미터의 베드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우리가 18도시면은 90% 습도의 경우에 열 변량이 50W이고, 그다음에 25도씨 최대 배기 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2,400리터의 공기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면은 이로에서는 열변기와 650나노미터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오픈 시스템 계산하는 거고요. 규야 온도를 생각하면 짧은 튜브 길이, 그러니까 튜브 길이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닛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중벽 튜브는 뭐냐? 우리 튜브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중벽이라는 건 우리 저건 뭐예요? 하나짜리죠. 이중으로 된 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m 이상의 온실에서는 튜브 길이가 길어 온실의 균형으로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 PE가요 루프를 설치해요. 뭐냐면은 실제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난방복장이라 그 에어튜브 터치해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에 뜨거운 물이 또 지나가요. 안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더 비싸지죠. 그래서 열경계의 급수온도는 이제 최대 20으로 제어할 수 있어 페어리다티 대응량을 사용할 수 있다. 뭐냐면은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공기를 안에 제한이 있죠. 식물체가 탈까봐. 그러니까 25도, 30도 제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페어리다티 대응량을 사용했을 때 좀 쉽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안 하고 있던데요. 농촌공사에서 그러니까 에어 대 에어 방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공기 대 에어 방식, 물 대 에어 방식. 뭐냐면은 히트펌프, 지열 히팅펌프를 달았는데 그거를 그냥 공기로 밀어넣으라고 했대요. 공기로. 그러면 근데 온도가 안 나. 25도라면은 이제 그 COP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거를 물로 데피면은 물을 60도, 70도 올리려면은 COP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COP 때문에 공기 방식으로 했는데 공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농촌공사에서도 요즘은 조금 바뀌어갖고 이제 그 추결 탱크에 물을 올린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튜브 길이 50m, 실내 온도 88도일 때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제 온실에 보게 될게요. 그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온실 온도고요. 그다음에 바깥 나온 열을 볼게요. 쭉 보게 되면 온도고 얘는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열량인데 어때요? 뒤로 갈수록 50m 가면은 거의 뭐 18도씨인데 온도로 18도씨가 거의 18도죠. 네. 그리고 여기도 열이 나오는 것이 거의 안 나오는 복수가 돼요. 더 편차가 앞뒤 편차가 커지고 이게 100m 되면 어떨까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겠죠. 이것들요. 온풀이 되면 현대의 온실의 길이가 이제 100m 초과되니까 아까 뭐가 나왔다? P 루프가 설치됐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P 루프가 아까 저런 것들이요. 그 분배 시스템의 나쁜 결계는 팬에 의한 전기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뭐냐면은 분배 시스템이 많아서 압이 막히는 데가 많다 이거. 바다가 막 꺾이는 데가 많아. 골절이 많아.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팬이 압력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계를 잘하라는 뜻이죠. 왜 우리가 공기 투배 측정은 공기의 양과 투배 길이의 비량으로 투배 길이가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투부가 어때야 돼요? 더 커져야 되겠죠. 더 커져야 되고 투부 길이에 걸쳐 최대 100파스칼 정도의 압력 체가세가 안 돼서 100파스칼이면은 압력이 저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공기 이동할 때 보통 뭐 0.3 파스칼 정도면 이동이 한다고 하거든요. 100이면 엄청나게 센 거예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 흐름은 가능한 직선이에요. 90도 꺾인 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꺾이지 말라는 얘기고. 팬 뒤의 공기에 유도 블레이드를 설치하여 블레이드 1000m를 나비를 방치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체크가 있냐면은 블레이드 설치가 유도 블레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설치 안 돼 있더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예, 설치 안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팬이 이렇게 돌아가죠. 바람 밀어넣을까? 그러면은 압이 되게 세죠. 그러면은 이때 반대 효과가 있어요. 구멍이 뚫렸죠. 뚫렸어요. 그러면은 압이 세니까 거꾸로 벤치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온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벤치 효과에서 온실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갔죠. 얘는 반대로 여기가 저압이고 고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실에서는 여기가 저압이고 여기가 고압이니까 어때요? 지나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갔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오히려. 그럼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기가 이리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습하고 더운 공기가 안으로 붙죠. 그리고 여기가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겹치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습하고 굉장히 더워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요. 네, 여기서 바로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족보가 없는 산업을 만든다. 흔히 이거 뭐라고 한다? 족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핏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고 만들었으면은 이 역사, 그러니까 이 에어닥트를 만든 역사를 알면은 이 안에다가 이 블레이드를 집어넣었을 텐데 이걸 안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여기서 난류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요 온실들은 전부 다 난류가 발생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다 그냥 카피만 했지. 사진만 보고 만들었지. 제가 이거를 안에서 봤더니 이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어 유도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거 하나 물어봤더니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 5만 원? 5만 원 정도. 이거는 뭐 100개 달라고 500만 원인데. 온실 나무기 15개. 그러니까 뭐 그냥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걸 굳이 왜 안 들어갔는지 몰라서 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튜브의 배달에 와이어를 장착하거나 자체 지지를 해서 튜브의 원형을 유지한다. 뭐냐면은 이게 뒤에서 갔는데 이게 너플너플너플하지 절대로 안 된다. 뭐다? 관을 만들어 중간중간 만들어서 이 원형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쭈그러들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뒤에 어떤 분이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된다는데 무조건 닫아야 돼요. 왜 닫아야 된다? 그래야 공기를 위로 뺄 거 아니에요. 정부의 글로 뒤로 왜 보내 공기를? 왜냐? 제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뒤로 공기가 우리가 이 압력이라는 거 열이 앞뒤가 균일해야 되는데 만약 뒤를 열어버리면 앞뒤 균일성이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패널 작동하는 내는 전기 비용이 클수록 대내 속도제가 뭐 이거는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온풍 시스템에서 튜브의 길이에 따른 공기 부분 또는 팬이 세기는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뭐 힘이 세면은 무거운 거 든다는 얘기니까
온실 온도에 가까우면 배기 온도의 변화, 작은 변화가 허용된다. 뭐냐면은 그 온실 온도에 가까우면은 배기 온도 작은 변화가 허용되는 거는 특유의 온도가 온실 온도와 비슷하면은 그 작다는 거죠, 편차가. 예. 그게 온실 온도하고 특유 온도가 클수록 편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온도하고 내가 쏘는 온풍 공기의 편차가 클수록 앞뒤 편차는 커지고 공기 온도와 내가 미는 온도의 편차가 작을수록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돼요. 근데 뭐죠? 흔히 말하는 그냥 말로 표현할 때는 저같이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난방 에너지 효율적인 팬의 경우 특정 공기를 출력하고 유지하는 좋다고 돼 있고 열을 조절하는 수는 이것도 넘어가고 시간당 뭐 3,800시간이고요. 공기가 뭐 실제로는 8.3m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팬을 되게 큰 거 쓰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이름은 초당 8.3이잖아요. 8.3mm라고 하는 거는 작은 제가 그랬죠. 초당 0.1만 돼도 확산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기 이동은 실제로 우리가 세고 보이지만 실제 공기 이동은 8.3 초당 8.3mm. 그러니까 1시간이 얼마요? 자, 저기 100초면은 10초면 8cm고요. 100초면은 80cm고요. 그 다음에 저기 1시간 여기 100시간이면은 8m 정도 이동하겠죠.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그때요. 그 다음에 우리 시크린의 이름을 쓰게 되면은 특정 기능에 따라 온실의 영구 또는 임시 개폐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유를 한다. 그래서 영구, 임시. 그래서 영구나 임시는 뭐냐면은 제가 측면 같은 경우에 겨울을 날 때 여기는 스크린이 측면에 없나 있나요? 있죠. 닫으면 되는데 보통 겨울 날 때 측면을 갖다가 커튼으로 다 막으라고 하거든요. 12월 되면 다 막아요. 11월 되면 측면을 다 밀폐시켜버려요. 바로 그건 뭐예요? 아까 임시죠. 그리고 영구로 막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고온 낙엽으로 아니면은 알루미늄으로 측면을 막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막아버리거든요. 영구 임시를 막아버리고. 왜냐면은 편차 생기기 때문에 광을 좀 손해보더라도 막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식 스크린 열고 닫는 것들. 우리가 천창은 다 뭐예요? 개폐식 스크린 사용하고 있고 측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였어요? 개폐식 스크린 쓰고 있죠. 돈이 없으면 저는 임시 또는 영구로 막아버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차광이죠. 이거 탈란이에요. 차광, 빛을 통과시키지 않고 탈란은 통과된 빛을 쪼개고 그 다음에 차가운 지구로부터 생장점의 복사를 뺏기는 걸 방지한다. 아까 영하 40도의 하늘이 있고요. 무조건 하늘 영하 40도거든요. 지붕이 있고 공기가 차가워. 그럼 열이 전달이 안 되죠. 밤에. 전달이 안 되니까 지붕이 차가워질 거고 열을 계속 뺏기고 그리고 내가 스크린을 아래 쳐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재밌는 게 여기가 열의 전달을 복사열의 흐름을 따지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커튼이 있어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하 40도. 공기 온도가 만약에 0도라고 쳐요. 근데 지붕이 이제 낮에 복사열을 받아서 이게 따뜻한 말이에요. 이걸 커튼을 안 치게 되면 열이 이렇게 전달돼요. 이렇게 지붕으로. 그럼 지붕 온도가 이제 뭐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게 내가 온도를 준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뭐냐면은 영하 40도고 들어온 열이 없기 때문에 뺏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이 온실의 이 지붕의 온도가 이제 빨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스크린 안 쳤을 때 식물들이 있어요. 이게 차가워진 거 어때요? 식물체들이 상대적으로 얘는 따뜻한데 얘가 차가우니까 열이 이쪽으로 뺏기게 되고 뺏겼는데 얘 식물체 열에서 덜 뺏기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식물을 뺏기는 열은 더 커. 그럼 얘가 더 차가워지고 얘는 얘보다 덜 차가우니까 어때요? 얘는 또 뺏기고 그러면 식물체 생장점이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토크를 딱 치면 어때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뺏기는 열이 있어요. 들어온 열은 없죠. 별로 없고 그러면 여기서 전달이 없기 때문에 차가워져요. 이게 엄청 차가워져요. 그러면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와 외부의 공기 온도가 유사해진다.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차가워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차가우니까 결로가 잘 생기겠죠. 온도가 콜드 플레이트가 차가울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결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면적은 변할 수가 없는데 온도가 차가워지니 결로가 많이 생기고 여기 습도가 떨어지고 여기 습도가 높죠.
습도에 따라 뭐가 이동된다 했어요? 습도 편차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결정나요. 그러면 속도가 물은 빨리 이동하니까 이 내부의 습이 조절이 쉬워진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 스크린은 바로 뭐라도 여기서 말하는 차가운 지붕으로 식물의 복사 생장점이 복사열을 뺏기는 걸 방지한다. 왜냐면은 얘가 차가워도 얘보다 어때요? 덜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을 덜 뺏기겠죠. 여기서 난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난방열이 전달되고 그러면은 뺏기는 열만큼 얘가 보충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뭐 완전히 뭐 할 수는 뭐저 충분히 냉해를 안 받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걸 치게 되면은 이 복사열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면은 내가 난방비도 그래서 커튼을 일찍 늦게 열고 일찍 닫는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복사열도 뺏기지 않고 여기서 식물체도 나가는 거 뺏기고 이 지하부에 있는 복사열이 이 커튼 안으로 갇히는 효과가 있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해서 그래서 바로 요 얘기라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광 보조광으로 그러니까 보광이죠. 보광에서 광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저 우리나라 사진. 저희 그 옥상이잖아요. 네, 저 보세요. 위에 보세요. 내가 멀리 3km 정도 떨어진 찍었어요 이거를. 빛공해죠. 네. 여기 위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습한 달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습한 달 되면은 위에 그러니까 뭐 만약 여름 습하다 그러면은 위쪽에 막그 저렇게 막 저 맺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뺏기 방지하고 야간 보조관에 야간 방지하는 거고요. 국부적으로 차가운 수직기를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면 국부적으로 이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서 공기는 찬 공기가 여기하고 여기 온도 편차가 어때요?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부적으로 차가운 수직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부신의 수분 균형.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균형을 맞추는데 수분 균형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수분 배출 감소는 비다공 선크림을 쓰게 되면은 수분 배출을 감소시켜야 되고 수분 배출 개선은 다공 선크림을 쓰게 되면은 한여름에 막 저기 보면 다공 선크림을 쓰기도 하죠. 스크린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스크린은 보온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목표를 이용하고 사용한다. 그래서 스크린이 사용 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크린은 거의 1년 내내 사용해요. 1년 내내. 그래서 스크린은 좀 좋은 거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년 내내 사용 기간이 제일 길어서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 쓰고 환절기 겨울에는 보온용, 여름엔 차광용, 환절기 때는 환기 조절용 엄청 쓰고 있죠. 그리고 축구가 높을수록 커튼은 더 나아요. 많은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왜요? 천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기둥이 높을수록 내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축구가 낮으면은 또 스크린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다음 스크린의 시스템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크린은 이제 소재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PE하고 알루미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다른 거